어쨌든 지금 주춤하는 건 사실인 거죠. 네. 네. 주춤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락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사는 집값 빙하기 10년 내 최대 낙폭이다. 이거 생각보다 아주 자극적인 단어인데 네.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네. 네. 뭐 자극적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일단은 기사를 볼 때 일단 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네. 몇 년 이래 최대 낙폭, 뭐 최대 뭐 사상 최대 이런 얘기는 일단 제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보면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점을 임의로 조금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2022년이니까 네. 딱 돌이켜 보면 2012년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저점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저점이었고 지금은 고점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뭐 조정을 받든 뭐를 하든 간에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최대 낙폭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에 나갔을 때 항상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여기에 네네. 있거든요. 10년 내 최대의 낙폭일 수밖에 없는 게 출발이 침체 장후에서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낙폭이 있다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막 이제 급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어쨌든 지금 반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 나온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당 0.14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많이 떨어진 건지 우선은.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진 건 맞죠. 네. 그럼 네. 곱하기 52주 단순히 해도 네. 그러면 거의 6% 가까운 그렇죠. 7%니까. 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뭐 20몇 %, 30% 떨어졌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떨어지는 건 맞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한 다음에 네. 고민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시장 심리가 이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결국엔 투자자이어야 하잖아요. 네. 투자자라면은 이때부터 고민하는 게 초보자 시절에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기사를 보면서 불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비교하시면서 네. 불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13주째 내림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게 그 KB도 있고 네. 한국부동산원도 있고 네. 약간 조금 좀 흐름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13주째 내림세 하니까 뭔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1분기만 해도 그렇게 막 떨어지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13주면은 어떻게 뭐 2분기부터 그러면 막 확연하게 떨어졌다. 뭐 근데 그 이렇게 2분기가 언제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 13주 내림세다. 몇 % 떨어졌다. 그 자체를 보기 이전에요. 네. 먼저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제 한 8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8월 정도 됐는데 결국에는 13주 정도란 얘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한 80일, 네. 100일 전이니까. 근데 그 전까지 얼마나 기대가 많았어요. 네네. 근데 기대가 많았는데 별 볼 일이 없는 느낌이 든다. 실망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여기에 그 중간에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상승이다 하락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타난 그 하락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기대했던 심리가 조금 실망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그 직후에 우리한테 연타서국으로 네. 지금 한 대를 때려준 것들이 금리 인상, 그것도 네. 하필이면 단순히 0.25 이렇게 인상한 게 아니라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냥 한 방을 갖다 매달 지금 올리고 있죠. 예, 그냥 크게 그 때렸던 것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거의 지금 그로키 상태로 만드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로키 상태에 만드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네.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네. 어쨌든 연초에 이제 갑자기 시작이 되면서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금방 끝날 거라는 뭐 얘기도 있었는데 네. 안 끝나고 그리고 갑자기 막 원유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물가 상승되고 하면서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좀 경향이 보였는데 네네. 아직 이게 끝난 얘기가 아니니까 네네. 계속되니까 이거 언제 끝나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음. 이 금리 말고 사실 작년 하반기와 지금 어떤 달라진 게 뭐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봐도. 예, 지금 저도 금리가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많이 보여지지가 않는 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포지션 자체가 하락으로 좀 많이 바뀌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아직까지 하락이라고 하는 포지션으로 안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때문이기도 해요.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 금리도 결국에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조금씩 변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오르게 되면 저는 물가 상승 때문에 올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신문기사 자세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금리가 인상 속도가 줄어들거나 또는 반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부동산 시장이 뭐 금리 인하되면 또 살아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밖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이제 준비해온 내용은 아니지만 고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고용 부분이 생각외로 좋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고용 부분이 네. 생각외로 좋거든요. 아니 막말로 그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면 분위기가 죽은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생겨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고용이 안 좋아서 네. 돈을 못 벌어야 돼요. 말 그대로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는 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네, 그러면 결국엔 집 가진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쫓겨났다, 네. 고용이 무너졌다, 그러면 투매를 하거나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투매 현상인데 지금을 보게 되면 그 밑바닥에 있는 배경은 고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네. 뭐 그런다기보다는 자영업자들 직원들 못 구한다는 얘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지금 자체는 네. 어쨌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심리가 우선은 굳은 것 같다. 네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도 이제 거래가 될 때 상승해서 거래가 되는 게 있고 네. 뭐 기존 가격보다 떨어져서 거래되는 게 있는데 그 하락 거래량이 상승 거래량보다 많다. 네, 그래서 네, 네. 54.7%는 지난 거래 대비 떨어지게 거래했다는 거네요. 네네네. 아 근데 제가 이 기사 보면서 네. 좀 웃긴 게 네. 보세요. 지금 3분기에 123건하고 234건이 거래가 된 거. 네네네네. 와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지금 190만 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네네. 지금 100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래가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고 네. 힘든 사람들의 물건들만 네. 누군가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는 흔히 말하는 저희는 이제 표현할 때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군가는 그거를 보면서 집값이 폭락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아까 그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저는 이 기사에서 눈에 보이는 내용의 그 제목 있잖아요. 네. 제목을 보게 되면은 제목을 보게 되면 하락 거래량 상승 거래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사 제목도 되게 웃긴 게요. 네. 지금 요즘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당연히 하락 거래량이 많은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부익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밑에 있는 그 실제 거래량 이렇게 줄어들었다. 근데 이 내용은 저희는 이게 좀 심각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제가 좀 전에 금리 인상 부분 다음에 금리 인하 얘기했잖아요. 네네. 금리 인하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경기 침체인데 저는 저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네. 이 얘기는 곧 있으면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가 죽게 되면은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예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이제 이 관련된 업계가 네네. 다들 이제 뭐 힘들어진다. 네네. 그래서 뭐 그 특히 이제 뭐 중개사분들 같은 네네. 경우도 뭐 지금 매달 1000곡씩 뭐 지금 폐업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거래가 100건 뭐 예를 들어 뭐 저번에 얼마지 700건이었나 한 달에 네. 뭐 그 정도면은 사실 중개소는 다 문을 닫는 수준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인테리어 네. 뭐 가구 보통 뭐 이사하시면서 뭐 가구 같은 것들 바꾸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받고 그러면은 이제
이 관련 업계 쪽에 사람들이 좀 이제 힘들어진다. 네. 그런 것들을 정부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네. 뭐 그 얘기신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경기 불안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부동산 관련된 업종이 경제 성장에 되게 큰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아졌을 때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애를 쓴다. 건설 네, 경기를 네, 살리려고 네, 애를 쓴다.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건설 경기가 그만큼 시장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건설 경기가 죽었다.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 네. 이러면 결국에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무언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확실하게 규제 완화가 또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간다면.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하락이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인데 네네. 그 보면은 보통 뭐 신고가 거래량이 뭐 몇 %다. 뭐 이런 네. 거 가지고 뭐 지금 분위기를 또 예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주춤하는 건 사실인 거죠. 네. 네. 주춤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락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하락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떨어진 곳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직전에 제일 많이 오른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급등한 곳들. 네, 급등한 곳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버슈팅한 곳들이 네.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런 건데 저는 하락장이다라고 제 스스로가 인정하려면 강남의 급매물이 많이 또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네.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그 잠실에서 뭐 몇 억짜리 떨어진 거 막 5억 떨어졌다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항상 잠실 뭐 압구정 이런 데 뭐 몇 억씩 떨어졌다고 하면은 네. 느낌이 엄청 좀 강렬하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 속사정을 보면은 사실 뭐 대부 업체에 돈 빌려 가지고 거의 레버리지 90% 가까이 쓴 물건이 네. 막 못 버티고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럼 나도 5억씩 싸게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락장으로 네. 뭐 인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적다. 네. 그 숫자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이다라고 먼저 넘겨짚지도 말아야 되고 네. 그냥 관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있는 사람들도 이제 힘이 들어하는 장은 확실히 하락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하락장의 모습들은 직전에 오버슈팅 난 곳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강남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좀 봐야 된다. 그쪽에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축은 오히려 좀 올랐고 신축이 오히려 내려갔다. 뭐 이렇게 기사도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장이나 지난장이라고 말하는 이제 네, 2000년대 네. 초반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축 아파트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많이 오른 곳 중에서도 그 어느 순간에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안 오른 곳은 네. 안 오른 만큼 떨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했다, 폭락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직전에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축이 많이 그러니까 올랐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 아마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서 가져왔던 이 기사 자체가 네. 사실 솔직히 너무 당연해 보이는 기사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 이 시장 분위기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부장님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은 하락장이 아니면 여전히 상승장이냐라고 이렇게 반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꼭 상승이 아니고 그냥 약간 지금 뭔가 워낙 지금 단기 충격을 줬으니까 약간 조정이든지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지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정도이시죠. 그렇죠. 애매한 장이다. 그리고 그 애매한 장이라고 얘기한 지도 지금 한 기껏해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한테 빨리 얘기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으세요. 그럼 그건 푸틴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푸틴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일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카페가 있으니까 네. 거기 오신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왜 자꾸 하락이냐 상승이냐를 따지냐 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아니 상승이면 그거에 맞춰서 그때 필요한 기술들 활용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고 하락하는 상황이면은 또 그만큼 좋은 거 금매로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락에 맞는 투자 기술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한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물어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맞힐 생각도 없고 네네. 다만 지금 하락장에 그러면 내가 투자 기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관찰하고 있는 건데 저를 자꾸 몰아붙이세요. 네, 그게 있죠. 뭐냐면은 하락장이냐를 말해주세요라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이제 그럼 다
정리하고 무주택 포지션으로 가서 네.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지 않냐. 네네. 그리고 지금 집을 안 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안 사고 우선 버티다가 확실하게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라는 그 시작점. 네. 그게 지금입니까?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다. 그러면 그럼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하락으로 가면 안 사도 되니까. 그리고 상승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스타트를 끊는 거를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봤을 때 하락으로 가기에는 요인이 너무 적은데 네. 딱 하나 지금 금리 급등으로 인한 심리가 지금 완전히 위축됐다는 거. 네네. 그것 때문에 거래가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저도 말씀대로 해결이 돼야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저도 비슷한 표현일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매물로 던졌던 매물만 거래되는 네. 그런 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은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동네에 4억이 빠졌다. 뭐 특정 뭐 경기도 어디 GTX 쪽은 뭐 3억 4억씩 빠진다고 하잖아요. 20%씩 빠진다. 네. 그러면은 그 기사를 보고 그 같은 단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럼 30%를 깎아서 팔아야 되냐라는 거를 계산을 한번 돌려보면 네. 여기서 이미 한 20% 이상의 깎아야 돼요. 그리고 팔아서 또 양도세도 내셔야 되는 네. 분들도 있고 그거 내고 그러면 무주택으로 이제 바꾸셔서 네. 전세로 가든지 월세를 가도 이제 거기도 어쨌든 이제 뭐 비용이 좀 든단 말이죠. 네네.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옮기기에는 아직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네. 저는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 지금 팔기에는 상황은 그거 아직 결단할 수가 없다. 그 포지션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푸틴이든 뭐 누구든 어쨌든 물가 상승발 금리 인상이 멈출 때 그때 보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절대 아니다. 네. 팔지도 말고 네. 일단 좀 스테이하고 좀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네. 특히 언론도 그렇고 다 집값 더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더 뭐 기사도 많고 네네. 많이 지금 활동을 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끝나는 거는 결국에 그러면은 미국과 러시아에 달린 거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은 대외 변수가 그거는 맞는데 네. 저는 정부가 가만히 있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더 떨어진다. 네. 물론 이제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네네. 집값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락 거래 또는 금매가 거래가 겨우겨우 되는 상황이면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래 비가기가 시작됐다. 그러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침체, 네. 경기 침체 부분이 분명히 연결되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기 침체랑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 부동산이 오르고 안 오르를 떠나서 네. 부동산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네.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네. 투자자로서 이 거래 빙하기를 해소하려고 하는 정부 입장이 발표가 될 때 무엇이 나올까?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런 기사 보셨을 텐데 지금 취득세 지금 펑크난다. 네네. 그 실제로 지자체들은 취득세가 세원의 되게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네네. 이대로 가면은 지금 세수 확보도 안 되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나 뭐 미국 연준이나 다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금리 더 간다. 막 엊그제도 발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뭐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시장 상황을 지난 몇 년간뿐만 아니라 계속 봐왔잖아요. 네네. 그게 흔히 말하는 한은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그 분위기가 강한 시기와 네. 그렇지 않은 시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은의 주장이 맞아요. 네네. 물가 상승을 잡는 게 더 맞고 그래서 저도 금리 인상이 앞으로 좀 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점점 가다 보면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제는 한은이 좀 양보해. 뭐 미국 좋은데 지금 미국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가 좀 양보해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네. 결국에는 약간의 뭐 취득세 부분도 네.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인가요? 9.1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 전후도 보면 그 전까지 뭐 서로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은행 쪽하고 네. 정부 쪽하고 맨날 싸웠어요. 음. 그게 결국에는 그러다가
네. 한국은행이 졌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또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확실하게 좀 안 좋은 지역들은 좀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래도 이게 그 기사인가요? 그렇죠. 지금 인천, 대구, 인천. 그 뭐 부산, 아니 네네. 뭐 대구, 인천, 대전 뭐 이런 곳들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 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대전, 대구, 뭐 인천 이런 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요, 네. 약간 좀 뭐랄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곳.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힘이 좀 빠지면서 그다음에 또 이 물량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여기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으면 결국에 집값이라는 거는 네. 이제 뭐 안정화가 되거나 뭐 하락하거나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들도 있는 거죠. 특히 대구 같은 지역들은. 그렇죠. 대구가 네. 가장 좀 심한 편이죠. 거기는 뭐 기존에 이제 이미 공사하고 있던 것들 입주도 많이 되고 있고 네네. 향후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곳들은 금리랑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뭐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 저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쪽은 물량 폭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하필이면 금리 인상에서 전국적인 시장 분위기가 주고 있는 상황이 그 한 대를 더 때려준, 그러니까 더 아픈 그런 상황이 된 거지. 네. 사실 이 지역은 물량 폭탄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대구가 가장 좀 많이 어려운.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대구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대구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그다음에 2-3개, 5개 뭐 이렇게 안 가지고 계신 거라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대구 실거주자들. 네, 실거주자들은 대구 저도 몇 번 가보고 뭐 거기서도 강의해보고 해봤지만 대구는 그냥 광역시고 우리나라 대도시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계속 드리죠. 그 얘기는 대전하고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네, 실거주라면. 네, 실거주라면 그러면 지금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선은 조금 좀 기다려야 될까요? 무주택자는 저는 그래도 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어쨌든 금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골라서 입지 좋은 데 가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금매는 더 쌀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들어가라. 네. 그리고 또 사고 나면은 또 관심 갖게 되니까. 네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주택자를 갈아타기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시는 부분은 이왕이면 좀 싸게 사야 되는 거라면 저는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분들 뭐 다 네. 마찬가지지만 일단 대구, 대전, 인천 중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많이 관심을 갖는데 네. 저는 일단 물량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댓글 같은 것들을 막 적어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경기도 이천 거주자인데 저희 집값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이 네네.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여전히 이걸 풍선 효과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나마 좀 덜 오른 데는 좀 올라가는데 뭐 원주도 그렇고 뭐 네. 강원도 라인 쪽 이쪽 네, 그렇죠. 경기도에서 강원도 가는 길 쪽이 막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어떤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그 서울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되면 네. 그동안 제일 많이 안 오른 곳이 이천, 여주 뭐 이런 곳들일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외곽지라고도 볼 수 있는. 네, 하지만 수도권의 범위 안에 들어서 있는 곳 네. 그리고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호재들이 존재하는 곳. 하긴 있죠. 예, 하이닉스도 그런 있고.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사실 평상시에는 가기 싫고 하지만 이런 식의 투자처로는 괜찮아 보이는 곳들 하지만 또 일자리도 괜찮고 이런 곳들이 좀 뒤늦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없을까요? 그 어쨌든 이천과 여주가 네. 분당 판교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가격이 좀 저렴한 네네.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비싸니까 이 네. 지역이 좀 그 반대급부로 이 정도 가서 4억 5억에 이 정도 급을 간다면 좀 힘들어도 좀 출퇴근 힘들지만 살만한데라는 실수요 수요는 좀 없을까요? 그러면 실수요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요. 저는 아주 크진 않을 수 있다. 예, 아주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천과 여주 같은 경우들이 조금 네. 후반 지역에 오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 후반에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까지 순차적으로 올랐어요. 이제 다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오른 상황이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사이클의 상승은 꺾이고 점점 침체로 가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쯤 되면 그때쯤에 그 외곽지로 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 멀리 조금 더 가까운 것이 가격이 싸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수요들마저도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외곽이 조금 불리한 경우가 발생을 해요. 하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어쨌든 뭐 분위기가 또 바뀌면은 네네. 결국에 사람들은 좀 더 좋은 동네로 가려고 하니까 아, 그렇죠. 상대적으로 외곽지가 좀 불리할 수 예, 있다. 그래서 후반부에 외곽지에 가는 거는 실거주보다는 네. 약간 투자의 개념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장기라기보다 약간 한 2년, 3년 네. 정도 보고 들어가는 정도의 투자자들이 좀 지금 그런 동네를 좀 올리고 있다. 네, 그런 분들이 조금 올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주택자에도 약간 투자 마인드로 접근하는 분들. 네네네. 실거주보다는. 근데 시장이 죽게 되게 되면 네.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보다 좋다라고 말하는 동네의 가격이 싸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사람들이 확 반대로 쏠려버리거든요. 네, 하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기사는 그 환율과 물가 쓰나미의 이제 금리 인상. 네, 이제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문제의 본질은 금리 인상이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한은은 0.25 올렸어요. 미국보다는 네. 좀 적게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지금 제목이 첫 4연속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자꾸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국이 계속해서 빅스텝을 보였다가 요즘에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크게 올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크게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는지 모르겠지만 네. 올리는 폭을 다시 원래대로 0.25로 가고 있다. 네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조절을 잘하면서 경기에 영향을 안 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금리 인상 부분이 부동산하고 지금 자꾸 우리가 엮여서 그렇지 나름대로 0.25 0.45나 75 정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미국이 네. 격차가 벌어지니까 네. 그걸 갖다 제대로 딱 붙이겠다라고 하는 경제학적 논리로만 간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잘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미국과 금리 역전되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막 여러 분들 막 물어보고 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외국에 나와 있는 돈들이 무조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국 나와 있는 그 포지션은 네.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어디 뭐 브라질이든 어딘가로 계속 도는 돈인데 네. 우리 말고 갈 데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생각보다 옮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유럽도 지금 뭐 박살나 있고 뭐 네. 지금 뭐 브라질 쪽도 뭐 힘들고 뭐 다들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제가 금융기관에서 20년 전 근무했잖아요. 20년 전 근무했고 실제로 자산운용부문에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매크로 부분을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보다는 확실히 약하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보고 네. 있는데 사실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을 이용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금리가 역전하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항상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나타났던 그 시기와 지금의 우리나라의 수준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뭐 환율 급등과 함께 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97년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때와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히 또 이제 외환위기 때는 더 우리나라는 완전히 최악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인상발 금융위기가 온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얘기 네. 들으면 이게 좀 제가 원래 유튜브에서는 잘 이렇게 거센 소리를 안 하는데 네. 짜증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금융위기가 올 정도의 어떤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되니까 심리가 꺾였지만 네. 금리 인상의 요인이 물가 상승이니까 결국 물가 상승이 없어지면 금리도 다시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뭐 이렇게 올리기 힘든 경기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미국 네네. 빼곤. 근데 여기서 금융위기까지 가는 건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봐도. 그렇죠. 금융위기가 사실상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비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약한 연결고리, 그걸 이용하는 외국의 우리나라의 각종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공격받을 정도로 우리가 가계부채 관리를 되게 뭐 하는 건 아니고
뭐 단기 부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가계 부채 관리 이런 것들을 실제로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기 침체 우려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박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힘든데 하면서 갈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정도 걱정하는 건 괜찮지만 네. 이제 막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명론에 너무 집착하시고 지난번에 2번에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오히려 네. 그거보다는 조금 침체 네.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네.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물가 상승을 잡을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저기서 유럽에서 싸우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방법이 공장에서 물건을 더 만들어서 찍어서 싸게 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수요, 그러니까 그 소비 심리 자체를 좀 눌러야겠다 해서 지금 네.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또 하고요. 나름대로 공급망 병목 현상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기미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아, 네. 네. 그러면 요 기사는 뭔가요? 부동산 폭락기를 떠올리게 하는 불안한 신호들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한 2-3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네. 요 밑에요? 예, 네. 가계 부채. 네. 가계부채 높다. 예, 가계 부채.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이번에 네. 제가 발견했는데요. 네. 옛날에는 가계 부채 몇 조 네. 이게 분명히 찍혔었거든요. 1800조, 1900조 막 이런 거 찍혔었잖아요. 예, 찍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슬슬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면 제가 가계 부채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사를 제 기억으로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보기 시작하고 네. 그것이 아주 난리를 피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2006, 7년부터 시작해서 2010 몇 년까지. 네. 요때 맨날 가계부채 그래서 뭐 제가 300조부터 시작해서 뭐 1000조, 1200조 네. 계속 뺐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안 죽었지? 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네네.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GDP를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뭐 몇 없다. 우리가 네. 1등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막 나오는데. 근데 이제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러고 이제 언제부턴가 신문 기사에는 가계부채 몇 천조 몇 조 이런 얘기는 별 의미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얼마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결론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계부채라고 하는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기는 맞죠. 네. 왜냐면은 뭐 경제가 성장하고 집값도 계속 올라가는데 네네. 부채가 주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죠. 네네.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냐?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DTI와 DSR 규제를 언제부터 했느냐. 이미 정부는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욕했어요. 네. DTI, DSR 가지고 DSR은 또 뭐야? 뭐 이건 또 왜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야? 하긴, 네. 되게 불만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잘 생각해보면 가계부채 관리를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미 지난 몇 년간 사실 지난 장에는요. 지금 가계부채 관리 우리 DTI 규제 이런 것들이요. 2008, 9년도에 시작됐던 것들이에요. 네. 뭐 제가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좀 늦게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되게 빨리 했거든요. 네. 되게 빨리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는 전체 총량은 늘어났지만 가계부채 관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제가 볼 때는 그 온갖 대출을 갖다 각종 방법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있죠. 다중채무자들, 네. 사업자 대출 받고 뭐 하고 이런 분들이 힘들어지는 장일 뿐이지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저 아니라고 봐요. 근데 폭락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아니면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계부채를 예전하고 똑같은 레퍼토리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가계부채의 질을 따져야 되는 건데 네네. 그 질을 따지기에는 우리가 제 기억도 2018년도 그쯤부터는 이제 다주택자들 대출 아예 막아버리고 네네. 19년도 막 그때부터 이제 뭐 그 사업자 대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사업자 대출 받아보시려면요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매출이 찍혀야 되고 뭐 부가세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걸 또 따져요. 그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니까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그래도 그 버틸 여력이 있게 미리 세팅을 다 해놔줬다는 거죠. 네네.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가계부채는 약간 네. 좀 공포감 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심각할 정도라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지난장이 더 심각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는 오히려 더 네,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규제가 좀 덜한 수준이었다. 예, 규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요. 지금은 아예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초창기부터 규제가 들어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특히 대출 규제. 하긴 그렇죠. 지금은 뭐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구간도 있고 뭐 40%, 뭐 그렇죠. 20%막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9억 넘어가면 20%한 지가 꽤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금융위기가 설사 온다 하더라도 네.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 가중채무자.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그게 영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영끌. 예, 맞아요. 가족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 금융권에서 하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따랐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출이 집값의 한 40% 정도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아까 제가 또 강남 같은 데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강남 같은 경우 10억 이상 다 넘어가니까, 네. 거기 지금 집 사는 분들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샀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금매를 내놓겠어요. 최근에 제 지인이 하나 샀는데 현금으로 네. 그냥 현금으로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사냐 네. 그랬더니 그냥 남의 집에 살기가 좀 싫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태운다고 막 하는데 그냥 태우시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다중채무자라고 하는 분들도 시장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분들의 매물을 갖다 투매하는 정도의 분위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가계부채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아니다. 아, 22.4%가 다중채무자다. 네. 이게 그 신용대출 뭐 이런 거 같이 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영끌로 딱 하나 해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사대로 보면은 지금 불안하다라고 네. 지금 하지만 가계부채 쪽보다는 네. 그러면은 이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이 매수 심리가 떨어지는 것도 불안한 요소가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떨어지는 거는 저는 이제 아까 가계부채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아까 가장 우선순위가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네, 네.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네. 요거는 가계부채보다는 조금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 심리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집값이 하락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조금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요거는 좀 지켜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